자, 그런데 이번에 이 네. 예상치 않는 사태가 정광훈 목사 구속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예, 예.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여당이 총선에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대중 집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유세나 이런 게 굉장히 제한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각종 대책은 정부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뉴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한 달이 남았으니까 오늘 현재까지만 중간 평가를 하자면 코로나 가지고 가장 덕을 본 사람이 안철수 의원 같아요. 우선 저쪽에서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고 앞으로 2주일간 격리한답니다. 자가격리. 그래서 의사로서의 이 사람이 진지한 의사였구나. 국민의 복원에 몸소 뛰어드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미지를 세워서 자기의 그 비례대표 하는 그 전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국민의당입니다. 예, 국민의당. 그리고 그 의사복 입고 땀 흘리는 모습, 그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경우에는 총괄본부장을 한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그 이낙연이하고 너무 크게 떨어지고 해서 이 중책 두 개를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좀 나무당이지만 좀 걱정이에요. 저래가지고 이걸 꿈에 갈런지. 그리고 4년 전에 우리 선거를 예상해 보면 그때 우리가 180석 받는다고요. 당시에 새누리당 그죠? 예, 표정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무슨 이상한 사건 하나로 급전직하러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례를 가지고 보자면 지금 미래통합당 형편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무슨 큰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외국에 있는 언론들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변수를 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면 방금 개헌 문제에 서명한 22명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느냐. 그리고 지금 공천에 좀 문제되는 강남 병군 이런 데 좀 문제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과감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세를 잘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2주 후 정도 되면 유세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벌써 연이어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치유율은 우리나라의 그 현대화된 의료진에 의해서 많이 좋아서 세계의 주목을 받잖아요. 이건 문재인이가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의사들의 칭찬을 받고, 특히 대구시장 활동이 아주 돋보여요. 돋보이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권영진이 선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 이번에 참 활력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봉사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현장에 파견하는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말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십자가 봉사하는데 따라다녀서 현장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해볼까 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는 대구 경북을 우리가 빼고 있었거든요. 빼고 있었는데 요새 예를 들면 수성 의뢰 김부겸 의원이 있는데 지금 주호영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후보가 들어가면 제가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하고 그런 협정이 일어나면 전 목사님도 그런 전제가 형성된다면 대규모의 야권의 어떤 그 연합전선 이런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지나가는 말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문수 전 지사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거기에서 그 김문수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시도가 현재까지는 성공한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럼 자유공화당과는 그냥 선의의 경쟁 관계로 가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굳혀든지 그 사람들이 코스를 가니까. 근데 아직도 시간은 한 30일 남았으니까, 딱 30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만약 극적인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대는 될지 모르지만 합당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합당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합당은 또 그쪽에 또 기득권 세력이 있기 또 때문에 그쪽도 저 탄핵 반대 박근혜 석방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그럼 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의 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도 좀 서운한 점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이런저런 정치적 활동을 한 사람들이 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약간의 정치적 이익을 보고 뭐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서울역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공은 무시 못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와서 그거 이용하지 말라 하는 말로 거기다 그냥 싸그리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심부름하는 유아무개를 갖다가 저기다가 집어넣은 결과가 됐는데 우리 정광 목사의 케이스가 딱 두 개입니다. 전 목사는 자기 사랑하던 노태정이가 또 거기서 스카우트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고 한 것을 저에게 얘기하다가 몇 차례로 얘기 지금 왔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뭐 공산당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해라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슬금을 뭉갰습니다. 뭉갰는데 문제는 노태정을 거기서 스카우트한 미래 한국당인가요? 그 사람들의 정치적 작품을 제가 문제 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이 떨어지면 이것은 정광훈의 사람인데 키드인데 그걸 뽑아가 그리 가져가게 하면 됩니까? 그쪽에서 뭐 포섭하려고 데려간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기 정광훈 목사가 보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이 그 사람이 탈당을 한 이유는 김문수 지사에 대한 반발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가 여기 와서 목사님 근처에 좀 있어야죠. 근데 누가 어디든 어쩌든 그리 가버린 건 좀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건데. 그래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제가 해놨어야 합니다. 해놨어야 하는데 유영아 변호사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용인을 했는지 알 수 없죠. 안 했는지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대통령이 묵인을 했다면 그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아직 속단하게 이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선거 판도는 어떠냐 하면은 수도권 120 몇 석이 121석 결정인데 이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8군데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동작의 나경원 의원이 비슷비슷해요. 조금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거 말고는 7석이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민주당이 이기지 않죠. 여기 그렇죠.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서울에서 어떠냐면 있어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가 45%, 통합당이 16%예요. 3대 1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39%, 통합당이 그 반인 21%예요. 그러면은 이 수도권에서 휩쓴다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휩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사실은 개헌 저지선 확보만 해도 선방했다는 구도로서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 물론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화가 있죠. 기억나시죠? 2004년 탄핵 와중에서의 4월 총선 그때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열린 우리당이 한 4분의 3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표가 잔다크처럼 등장해가지고 그때 한나라당을 살려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갔거든요. 이 정도의 변화가 과연 앞으로 있을 거냐 한 달 사이에 코로나 사태라는 이 비상계엄령이 의료 비상계엄령이 펴진 상황인데 좀 비관적입니다. 좀 어렵죠. 좀 비관적인데 특히 문제는 저쪽에 헤드쿼터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그렇게 다채로운 정치적 퍼포먼스에 능하지 그렇죠. 못해요. 예. 아직 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박근혜는 스타거든요. 스타죠. 스타인데 황교안은 스타가 아니지. 말 한마디로 해도 딱 그런 네. 것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거기에 공천을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잘 했는데 그다음 오다 보니까 사천 시비가 많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친박을 다 자른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안철수 세력, 유승민 세력은 약진하고. 그건 좀 붙여줘 그냥 색깔 맞추기 위해 해주고 그 안에는 친박의 학살이라고 봅니다. 근데 친박이 나와서 이제 무소속 연대를 한다는 설도 있고 뭐 우리 당으로 온다는 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저 양반들이 그렇게 미래통합당이 크게 성공을 할 만한 그 계기는 잡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비례대표 신청하는 수를 보면 국민의 기대는 많이 있죠. 저쪽에 민주당은 128명 신청을 했고 이쪽은 530명, 430명인가 뭐 한 3배 가까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잘 주워 담지를 못해요. 주워 담지를 못해서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선거의 판도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김대중 선생을 아주 가까이서 모셨고 그다음에 지금 정광훈 목사 그다음에 황교안, 박근혜 이런 사람 다 곁에 봤는데 이 정치인이 스타가 되는 정치인과 그냥 정치인들은 머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당 대표가 된다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스타성이 있어야 돼. 김대중 그러니까 스타성이 있었던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JP, 예. 그다음에 노무현, 거의 노무현 있었고 박근혜, 이명박은 스타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광훈 이런 사람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스타성과 스타성 없는 사람 차이가. 정광훈과 김대중을 서로 당사자들은 서로 비교되는 게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단어를 이렇게 탁 끄집어내는 재능이 있어요. 말의 천재네. 예. 조어의 천재고. 말의 천재. 그리고 그김대중은 논리적으로 이걸 때려가지고 하고. 그렇죠. 정광훈은 이 선지자적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 성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아무리 이 사점에서도 저 청와대에 있는 주인을 그거 끌어내려라고 저놈이 어쩌고 이런 얘기 못하는 사람,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정광훈은 그 장벽을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발력은 더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 양반도 언젠가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마 다음에는 국가를 끌어가야 할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60대죠 지금. 60한 7, 8세 되니까 좋을 때죠. 아직 조금. 좋을 때고 우리나라로 전체로 봐서는 70대 초반 정도가 딱 그 지도자를 알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단한 그 조직력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비밀에 속하지만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이 조직 이거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에 몇 억씩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금 동원력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3억인가 6억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조직은 안 움직이거든요. 돈이 말한단 말이에요. 머니 톡스.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돈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소문이 나 있고. 그럼요. 아니 왜냐면 잘못하면 돈에 걸리면 꼼짝 못하거든. 세상에 돈에 걸리는 것처럼 지저분한 게 없거든.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지. 정거장이라고 그러거든. 김영삼 대통령 절대 입마이 포켓 안 하고 돈이 들어오면 그만 써버리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래 입마이 포켓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걸리지 않은 사람도 또 그 재주예요.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요새는 좀 사후에는 좀 문제가 되지만 당대에는 그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좀 불리하기는 합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감옥사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기는 합니다만 감옥사의 옥중 정치라는 새로운 또 신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서신을 내보내고 계속 저한테 이거 계속 보는 거 아침부터 지금 찍찍 오는 게 다 그겁니다. 왜냐면 변호사가 여러 명이 가거든요. 이 암흑의 변호사라고 구 암흑의 변호사가 계속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옥중 정치가 옥중 정치라네. 예, 옥중 정치가 특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지금 어디 나가냐고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나고 내일 이봉규하고 모레 신우왕석하고 뭐 이거 쫙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이상 그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디렉트 하는 것이 이거 보통은 넘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 김 위원장께서 감탄했다면 대단한 사람. 내가 꼼짝 못하게 따라가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약을 올립니다. 어이, 당신보다 몇 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쩔쩔매도 돼? 그래서 이 사람아, 성직자는 나이 가지고 따지나? 그렇지. 그렇잖아요. 20대, 30대, 30몇 살짜리 성직자를 이거 뭐, 야, 네 나이 나보다 한참 아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거는 성직자는 성직자로 예우를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논리로 때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그럼 그래야죠.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구속되기 전날에 예. 여기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보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주제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1시간쯤 했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아는 예수,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뭐 예언자로서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하고 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를 한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깊은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예를 느꼈습니다. 들면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 십자가 메고 가는 거나 상황은 다르지만 종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쫓아가서 지금 저기 하는 거나 상황은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극적인 상황 변에서 자기는 깊게 사색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승만을 가장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분이. 그리고 그 이유는 있죠. 자신의 친척이 되는 전성천 목사인가. 공보처장으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제자였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점에서 정광훈 목사는 이승만 정신, 이승만 광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버렸으니까 이승만 정신을 실제 한국 정치판에서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이번 이 시련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짜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보증을 써주시는. 제가 조작 책에 5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제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챕터가 우리에게는 대통령 복이 없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좀 썼어요. 공도 있지만 과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만한 역량을 가진 에너지를 가진 민족에게 상당히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나올 만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올라오면 막 눌려버리거든. 막 눌려버려서 어떻게 하면 그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그 욕을 먹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럼 미국에는 또 깜짝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바마가 그렇죠. 올라가는. 40대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프랑스도 막 탁 올라져. 근데 우리는, 좀 올라가면 우리는 흔들리려고 바쁘거든. 그래서 엊그제 어떤 사람이 소개하더라고요. 하멜 표류기에, 한국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거짓말을 잘하고. 나도 이거 봤어요. 요새하고 똑같다고. 전혀 거짓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겁쟁이고. 겁쟁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쟁이 나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랬어요. 싸워서 죽는 사람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전라도 강진에 가면 강진 병영에서 7년간이가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빛 화살의 담장을 그 화란식의 담장을 꼽아서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멜이 여기 와서 이걸 담장을 쌓으면서 얼마만큼 절망감을 느꼈을까. 그래도 결국 노력해서 빠져나갔어요. 그 끈질긴 진명 때문에. 그 하멜 표류기 한국 사람에 대해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애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과거 시험에 목을 맨다.
그게 자세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끝하고 확실히 공무원만 되는 교육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지금도 공무원 되는 것이 최고의 그럼- 목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공무원이라는 안전한 직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지. 그렇죠. 모험가가 되려고 해야지. 그렇죠. 기업인이 되려고 그렇죠. 군인이 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문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성 권력에 붙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건 임박한 선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거를 넘어서 기독 자유통일당이 하나의 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가 선거 하나로서 이렇게 뭐 정리되고 계산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욕심을 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극적이고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서 목사나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한때 촛불로서 이 광정을 덮어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촛불을 태극기의 광풍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태극기 바람을 꺼버리는 쓸어버리는 그런 정치적 기적이 탄생되기를 기다립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해가지고 터를 만들고 젊은 사람 교육시키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역 의원 영입을 합니까? 하나 했습니다. 아 누구죠? 홍문종. 홍문종을 제가 예. 어거지로 하나 붙여가지고 엊그제 만세까지 불러가지고 하나 했는데 전 목사님이 하여간 현역 의원 영입에는 목을 맸어요. 예. 근데 일단 딱 되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군요. 예. 몰려오고 무슨 그 효과는 그 번호가 올라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 숫자대로 그 1, 2, 3번, 4번 예. 하고 나면 5, 6번 이렇게 예. 붙겠죠. 그런데 현역 의원은 몇 사람 더 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보다 많을까 적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여간 정의당을 이기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하면 깜짝 놀랄 만한 제3당이 되면 우리 당이 예를 들면 서독의 기민당 정도의 예. 통일을 주도하는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을 지키는 새로운 천년을 여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의 전설, 네. 10월의 그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살리는 기독 자유통일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할 겁니다. 네, 특히 우리 이 훗날 시청자들은 훗날 그 10월 혁명이라고 붙여줄 겁니다. 그렇죠. 예. 10월의 전설. 예. 10월의 전설. 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예.